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이번에는 고통 속의 핀꽃 명작의 예술혼 시리즈 네 번째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1930년대의 작가 이상과 그의 날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의 대표작 두 편, 시 한 편과 소설 한 편의 서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오감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이렇게 해서 13의 아해까지 나갑니다. 많이 보시던 시죠. 그런가 하면 날개라는 소설의 서두입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자, 매우 유명한 이 두 작품 서두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시 오감도와 소설 날개는 이상의 작품 세계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새로운 모더니즘 문학 가운데서도 가장 상위 수준에 있는 작품입니다. 오감도란, 조감도란 말의 시니컬한 변형으로서 새가 아니라 까마귀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개는 현실적 제약에 묶여있는 지상과 이를 넘어서 의식이 자유로운 하늘을 상징적으로 이어주는 비상의 수단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상문학의 시대적 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27회를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작되던 해 서울, 당시 경성부죠. 서울에서 태어나 이름을 김혜경이라고 했습니다. 3살 때 백부 집으로 양자로 들어가 거기서 백부가 사망하던 1932년, 그러니까 이상의 나이가 22살 때까지죠. 그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성장 체험, 그리고 백부 집안의 복잡한 가정 환경 등은 이상의 성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저항적이며 굴절된 정신세계의 근원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상은 1929년 19살 때 경성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총독부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일했고 또 관방 회계과 영선계 등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동시에 시도했는데 우리 문학사에 독특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이상문학은 이렇게 그 시발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930년에서 31년 사이에 처음으로 각혈, 이제 폐결핵 환자였어요. 각혈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되고 1933년 3월 매천온천으로 요양을 갔다가 기생 금홍이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밑바탕으로 한 채 1934년 구인회에 가입해서 문필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죽기 이태 전 1936년 변동림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상은 동경으로 건너갔습니다. 결국 지병에 눌려 이듬해 1937년 27살을 일기로 동경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요절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기적 사실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그와 연관하여 이상의 문학이 안고 있는 시대적이며 개성적인 요소들을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적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언어적 반역의 정신, 공포와 경이의 기록,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형, 시를 희화화하는 또 해화하는 모더니즘적 기법, 각혈로부터 촉발받은 끊임없는 자살 충동, 금홍의 이 소설적 형상화, 그리고 구인의 원로인 김기림에 대한 동경, 일본 동경을 지향하는 헤네탄 컴플렉스 등 이상문학의 중심부를 관리하고 있는 모티프들은 모두 특이한 생애사화에 관련 아래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난해하게 시를 쓰고 소설을 비소설화하며 다다이즘, 심리주의적 경향, 무의식 상태의 기술, 모험과 좌절의 표현, 과다한 실험성을 내보이는 등 이상의 문학은 한마디로 부정과 파괴와 가치전도의 대명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문으로 쓴 첫 소설 12월 12일 소설 제목입니다. 자전적 소설이에요. 이것을 필두로 1937년 폐결핵으로 사망할 때까지 1930년대의 근대적 도시 풍경과 지식인의 내면의식을 보여주는 소설 그리고 시를 다수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날개, 또 일본에서 죽기 전에 쓴 종생기를 비롯해서 모두 13편입니다.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이효석 등과 함께 이상이 속했던 구인회라는 지적 그룹은 모더니즘 문화를 이끌며 당시의 근대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상의 날개, 박태원의 천변 풍경, 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과 같은 1930년대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들은 식민지의 수도 경성을 배경으로 근대적 도시 체험의 충격과 갈등을 감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근대적 도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죠. 구인회에 적을 둔 여러 명의 시인 소설가들이 있었지만 그 회원들은 늘 유동적이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문학 정신이 서로 일맥상통했지만 박태원과 이상은 유독 친밀했습니다. 박태원은 이상을 소재로 해서 애용, 제비, 이상의 비련 등의 작품을 썼고, 이상은 박태원 소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 필명으로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상의 소설에 있어서 요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날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의 소설 속에는 자의식이 강한 주인공이 세계 속에서 느끼는 극심한 분열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합니다. 대부분의 소설은 나와 그의 여인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나 자아분열감, 더 나아가 죽음 충동 등을 1인칭 시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이라고 해서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쓰는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 나는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있다 해도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소설 속에 나와 아내와의 사이는 정상적인 애정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분열, 즉 공동체적 생활이 붕괴된 근대 식민지 도시 사회, 그 병든 삶의 체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이 끊임없이 가고자 한 곳은 일본 동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경에서 그가 만난 것은 실망과 환멸, 그리고 그의 과거에 대한 회한뿐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더욱 확실하게 죽음에 다가서게 합니다. 죽음을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동경에서 쓴 종생기와 실화라는 소설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 김윤식 선생은 이상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현해탄의 수심을 몰랐던 나비 한 마리,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의 대표작 날개는 자아의 존재 방식에 대한 회의와 그로부터의 탈출 욕망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서두 프롤로그 부분에서 주인공 나는 스스로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로 규정합니다. 이렇듯 박제처럼 나의 방에 갇혀있는 주인공이 결말에 이르러서는 거리의 한복판에서 그 빌딩의 옥상에서 아예 하늘로 비상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상에 대해 연구한 여러 논자들의 글을 두루 살펴보면 날개를 중심에 둔 이상문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별되어 나타납니다. 김윤식 선생을 비롯해서 문학 사회학이나 리얼리즘 이론의 창을 통해 이상을 진단한 논자들은 그의 문학사적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 미덕보다는 자폐적 문학 공간이 내포하는 부정적 측면, 또 넘어서지 못한 한계에 주목합니다. 반면에 황폐강 선생을 비롯하여 신화문학론의 겐지에서 이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상이 새로운 삶을 촉발시키는 희망적 전망을 내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소설에 나타난 제의적 관점의 설정과 더불어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개에 의해서 나와 아내는 한 인물이 가진 두 개의 속성, 다시 말해서 인식의 주체와 그것의 해설자라는 두 유형으로 분리된
일란성 쌍생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 인물 유형을 한 인물이 두 가지 속성으로 본화되어 나타난 그런 유형을 그동안 익히 보아왔습니다. 이병주의 소설 알렉산드리아에 등장하는 나와 형이 그러하고, 이때 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형은 한국의 감옥에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 작가가 생각하는 한 인물이 분화된 두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지성과 사랑에 등장하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또한 그러합니다. 이상은 요절한 문인이죠. 27, 정말 아까운 나이죠. 이상과 동시대의 한국 문학에는 요절한 문인들이 많았습니다. 1930년대의 대표적 작가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고 평가되는 김유정, 매우 토속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소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정은 29을 살았습니다. 땅 위에 남았다고 평가되는 이효석, 사실주의적인 현실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런 작품 때문에 그렇죠. 이효석은 3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평가되는 이상, 인간의 내면 심청을 작품으로 썼다 이런 얘기죠. 이상은 27살에 타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후의 민족 시인 김소월은 32에, 또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국한 윤동주는 29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들의 문학이 이 20대에서 30대에 걸친 젊은 날에 쓴 이들의 문학이 지금까지 하나의 고전이 된 것은 결국 고해와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불굴의 예술혼 때문이었지요. 이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상과 그의 아내 변동님은 천재 시인과 모든 글의 사랑으로 짧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화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상의 아내 변동님은 이상의 사후에 이상이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을 김향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화가 김환기와 결혼합니다. 두 천재, 이상과 김환기가 사랑한 여자 변동님, 그리고 그 두 천재를 사랑한 여자 변동님의 이야기를 쓴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김채령이라고 하는 작가의 장편소설 천재들의 초상이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도서출판 작가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상, 김환기, 변동님, 이 세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인물의 이야기, 또 이와 병행해서 한 현대 여성의 소중한 사랑 이야기가 두 겹의 중청 구조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상은 그가 이 땅을 떠난 지 8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새롭게 조명되는 문학의 개척자였습니다. 세월의 침식 아래 박제된 천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상의 문학을 연구하고 그 작품들을 읽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대와 곤고한 삶의 역정을 감당하며 짧은 생애를 치열한 예술혼으로 살다간 인물이 바로 이상, 김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이상은 유한했으나 그가 남긴 1930년대의 걸작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1930년대의 시인이자 작가인 이상이 어떻게 그 험난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내면 풍경을 작품으로 형상화해 남겼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